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동안 운님이 책 소개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운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많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마음을 몰랐던 나를 위한 마음사전,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지은이는 투에고, 발행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투에고님께서 책 읽기 좋은 날의 팬이라고 하세요. 유명하신 작가님께서 팬이시라고 하니 영광스러운데요. 구독자분들께 나눔하신다고 책 10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문장이나 인생 단어들을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첨하여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친구나 연인, 누군가의 위로나 응원도 깃전에서 공허하게 맴돌기만 합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누구나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이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 하는 순간이라는 신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허해지는 빈 위로가 아니라 나를 찾고 진짜 위안을 얻고 싶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은 단어와 문장,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공감과 위안을 얻었고 거기에서 얻은 90여 개의 단어들을 모아 나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 책에는 저자의 특유의 인생관뿐 아니라 철학, 인문, 고전,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뽑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동기부여 명언들을 모아놓은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간절함. 어느 날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해보라고 했다. 청년은 그 말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부름이 없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청년이 헉헉거리면서 밖으로 나왔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청년에게 물속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었고 청년은 당연히 공기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한 만큼 지식을 갈구해야 하네. 뭐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이 짙어야 노력에 탄력이 붙고 더 힘있는 행동이 이어진다. 물론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진 못한다. 하지만 간절함이 깊은 만큼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겸손. 허세는 적이 공격할 허점을 만들 뿐이고 겸손은 방패가 되어 나를 보호해준다. 화려했던 지난 날을 자랑거리 삼아 주저리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대화는 하는 입장에서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잠자코 들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자신감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자기의 일부지만 너무 자주 과장되게 표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반발심을 살 수도 있다. 훗날 그 말들이 독이 되어 화자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독일에는 타인의 불행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는 속담이 있다. 속담이 가리키는 심리를 손해와 고통의 합성어인 샤덴프로이데,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뇌에서 느끼는 불편한 기쁨라고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유명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배경에도 이 단어로 표현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사자 앞에서는 위로해주는 척하면서도 돌아서면 그럴 줄 알았다며 쑥덕거리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던가. 타인의 이율배반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지식을 발견되지 않은 진실의 대양 앞 해변에서 놀고 있는 소년에 비유했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또 다른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오래 고민했을 뿐이라 말했다. 그들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루고도 단지 좀 더 오래 생각하고 좀 더 빨리 발견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권태로움. 새로운 것에도 언젠가는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익숙함은 단조로운 일상을 부른다. 그리고 그와 함께 권태가 찾아온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상태가 신경 쓰이는 것 없이 평안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공연스레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생각도 든다. 늘 그렇듯 이런 불안은 어떤 강박에서부터 시작되어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든다. 권태로움은 언제나 삶의 곁을 맴도는 바람과 같다. 새로움이 가끔씩 부는 세찬 바람이라면 권태로움은 있는 듯 없는 듯 잔잔하게 불고 있는 미풍이다. 하지만 바람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지금 권태롭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삶은 권태와 실증, 그리고 새로움의 탐색과 추구를 반복하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만일 이런 굴곡이 없다면 삶은 그야말로 무미건조할 테다. 여태껏 우리는 수많은 권태에 길들여져 왔고 그 미동 없는 시간 속에 몸을 잠시 웅크린 채 쉬어가기도 하며 다시 새로이 도전할 힘을 얻었다. 그렇다면 권태로움 또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휴식 같은 존재 아닐까? 기회. 흔히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3번 온다고 말한다. 그만큼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흔치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알고도 잡기 힘들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사실 살면서 이런저런 기회는 많았는데 자각하지 못한 사이 놓치거나
알면서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던가 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천재 이루가 온들 잡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국 유명 작가이자 투자와 관련된 많은 명언을 남긴 마크 트웨인은 책과 강연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투자에서는 매번 인생의 쓴맛을 보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젊은 발명가가 트웨인을 찾아왔다. 벨은 트웨인에게 5블럭이나 떨어진 곳에서도 전선을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명품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트웨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다. 이후 벨은 정말 전화기 발명에 성공했고 그에게 투자했던 이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 훗날 트웨인은 연이은 투자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만일 그가 그때 벨의 말을 듣고 전화기에 투자했더라면 아마 단 한 번의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한다. 중국어로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태와 기회라는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난세가 영웅을 낳듯이 위기에서도 기지를 발휘하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 조조, 제갈량 등 수많은 호걸이 대업을 도모한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지금이 위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분명 기회가 숨어 있을 것이다. 노력의 가치. 한 여인이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파블로 피카소에게 다가와 냅킨에 무엇이든 좋으니 그려달라며 낙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에 피카소는 그림을 그려준 다음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여자는 깜짝 놀란 나머지 항의했다. 불과 30초 만에 그렸잖아요. 저는 이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피카소의 대답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최근 한 미술품 경매에서 피카소의 그림이 수백억 원에 거래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때도 피카소의 현재 유명세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쉽게 납득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40년이란 시간이라니 피카소가 유명세를 얻기까지 노력한 과정은 놓치고 지나간 것이었다. 모든 가치를 재화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라면 그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기량을 토대로 계약 기간 동안 발휘할 미래의 잠재성까지 고려한다. 기업에서는 그 사람의 포부나 미래 가치를 보고 연봉을 제시한다. 반대로 구직자가 지원할 회사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따져본다. 물론 가치라는 것이 무작정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재능이 원석이라면 우리가 하는 노력은 그 원석이 반짝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끝없이 연마하는 과정이다.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일수록 같은 원석으로 만들어진 보통의 작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기준에서 나의 시간은 얼마일까? 라파엘처럼 그리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파블로 피카소. 눈물과 이슬. 눈물은 아름답게 방울방울 맺히는 이슬과 닮았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들을 잃은 새벽의 신 에오스가 비통함에 빠져 흘린 눈물이 이슬이 되어 세상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기의 온도가 낮아져 수증기가 물로 응결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 하는데 어쩌면 사람에게도 제각기 눈물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눈동자에 슬픔이 맺히고 그 과정에서 바깥과 온도차가 생기면 이슬이 맺힌다. 온도차가 너무 크면 결국엔 흘러넘치는데 이것이 슬픔의 응결체인 눈물인 셈이다. 그러니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되듯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 우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생리적인 카타르시스에 속한다. 슬픔을 참거나 삼키기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응어리진 슬픔이 딱딱하게 굳어 가슴속에 돌로 남는다. 우리는 이를 한, 원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한번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슬플 때는 슬픔이 응어리가 되어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눈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단절. 영국 인류학자 노빈 덤바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에서 맺을 수 있는 인맥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고 한다. 이른바 마당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도 인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고 보면 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절의 기술이 필요하다.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도 각자의 사정이나 시간 때문에 멀어지고 마는데 굳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본래 취지를 벗어나 자랑과 험담을 일삼는 모임, 나를 낮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사람, 끊이지 않는 다툼으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사이 등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는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질 필요가 있다. 관계의 숲엔 150그루의 나무밖에 심지 못하는데 심긴 나무들이 모두 상해 있다면 차라리 몇 그루 없더라도 튼튼한 나무만 골라 심는 것이 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다. 자라지 못하는 관계는 자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 시간과 감정을 지키기 위함이다. 습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어떤 인간의 탁월함은 그가 보여주는 이례적인 천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천재성을 발휘하기까지의 과정, 즉 반복성에 있다고. 또 습여성성이라는 말도 있다. 습관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천성이 된다는 뜻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인지 능력이 생기는 아이 때 만들어진 버릇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약속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매번 지각을 하거나 나태함이 몸에 배어 매사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모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고치기 힘든 습관들이다. 더구나 그런 나쁜 습관을 스스로 인지조차 못한다면
인생에서 매번 똑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지금껏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어떤 행동에는 습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0%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한다. 이미 오랜 세월 반복되어 천성이 되어버린 습관을 바꾸기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작은 것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라는 사람과 인생, 운명까지도 습관은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쌓아온 인격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나쁜 습관을 버린다면 미래의 나는 분명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안녕하다. 우리말에 안녕이란 말이 있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이 단어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한다. 우리가 누군가에 건네는 안녕하라는 인사말에는 그 말을 듣는 이들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육체적인 쇠약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결론적으로 안녕이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은 내가 평상시 버릇처럼 하는 말 중 하나다. 육신이 아프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면 기력을 잃게 되고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개인의 안위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고난과 스트레스의 연속인 우리의 일상에 완벽히 안녕한 삶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안녕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나로서의 신념과 판단력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삶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태를 뜻할 것이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련이 올 때도 있고 반대로 내 마음으로부터 시련이 시작될 때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의 안녕을 바랄 때는 바깥에서 그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없기를 또 그의 내면이 스스로의 상념 탓에 고통받지 않기를 모두 염원하는 것일 테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안녕하길. 여유.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온갖 감정에 지배당한 채 하루가 지나가고 물질적으로 힘들 때는 돈을 버는데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쏟아야 한다. 살면서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10대 때는 학교에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쳇바퀴처럼 흘러가는 일상을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지만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그런 여유를 부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 여유란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휴식하며 보낼 수 있고 이런저런 고민거리에 대해 생각하거나 취미생활 또는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쓸 수도 있다. 어떻게 사용하든 여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을 쓸 때 단락을 나누듯 우리의 삶도 여백들로 인해 더 풍성해지는데 여유 시간이 줄어드니 삶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태도에 여유가 배어있는 사람들은 마음도 넉넉하고 아이디어가 넘쳐 주변에 늘 사람과 기회가 몰려든다. 반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지 못해 고립되거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결국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듯하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온전히 나를 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삶이 더 풍요로워지니 말이다. 초연함. 한단지몽이라는 말이 있다. 심기재가 지은 침중기에 나온 말이다. 당나라 현종 때 여옹이라는 도사가 한단이라는 곳의 어느 주막에서 쉬고 있었다. 이때 노생이라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 신세한탄을 하다가 여옹의 베개를 베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영욕을 누리고 80세의 나이로 죽음까지 맞이하고는 깨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시간이 현실에서는 고작 메조로밥을 짓는 동안이었다는 것이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노생에게 여옹은 인생이란 다 그런 거이라며 웃었다고 한다.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이 덧없음을 알려주는 노생의 일화는 욕망 앞에서 초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매스컴은 온갖 감언이설과 화려한 이미지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성공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욕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년에 의외로 욕망을 덜어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왜 추구하는지를 모른다면 욕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욕망을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덜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행복.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비관론자에 가까웠던 쇼펜하우어가 행복을 주제로 책을 쓴 것을 보면 행복에 관한 질문은 어쩌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가능한 고통스럽지 않게 근근히 버티면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행복의 정도를 측정할 때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쇼펜하우어는 괴로움이 적을수록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고 본 듯하다. 쇼펜하우어는 17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를 잃었다. 우발적인 사고일 수도 있었던 그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숙덕거렸다.
그의 아버지가 심한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우울한 성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종종 이야기하고는 했다. 어머니와는 의절해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망상이 커져 나중에는 기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일평생을 그늘 속에서 보냈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이기에 그의 말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더욱 인상 깊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일명 행복 강박이다. 나 또한 우울한 와중에서도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래도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 해. 하고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울 때마다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었다. 그래,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가진 것에 감사해야지. 동시에 결국에는 행복해지지 못한, 행복하지 못할 내 나약함과 타고난 성향을 비난하며 점점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지기도 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었다. 도리어 행복에서 벗어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고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고 줄어들었다. 지금은 지난날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행복해졌다고 느낀다. 어떻게 보면 행복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저마다의 기준이나 가치, 그리고 노인 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형태가 다른 일종의 환상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거대한 환상의 집을 매일 드나들며 행복감을 느끼지만 어떤 이의 행복은 마치 신기루처럼 멀리서는 선연이 떠올랐다가도 다가서면 금세 사라져 야속하게만 느껴진다. 그 환상을 자신에게 어떻게 대입해 추구할지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몫이다.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는 행복에 공통된 진리가 있다면 이것 하나다.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